다 됐습니다. 자, 우리 진행자 두 분 무대 위로 모실게요. 예, 예. 우리 검사님은 제가 소개 안 합니다. 이 두 분이 소개할 거니까. 예. 앉아 계시 있어. 마스크 집어달라고? 예, 예, 예.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스크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선생님 동영상 촬영 안 됩니다. 네, 동영상 촬영 녹음 절대 안 됩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검사님께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재밌게 말씀 말씀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알고 보면요, 동네 누나예요. 얼마나 수다쟁이시라고. 말도 못 꺼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씀, 재밌는 말씀만 듣고 싶으면은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바람잡이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고요. 자, 오늘 진행하시는 분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 잔디 색깔 있는 옷 입으신 분 있죠? 예. 여기는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감은 성주에서 꽤나 용감한 여성이라고 일컫죠. 배장군 배미영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옆에 계시는 분은요, 본인 입으로 돼지를 만마리 키우신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돈사위의 철학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별동네 공동체의 공동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류동인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성주에 살고 있는 배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많이 와주셨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저렇게 맛깔나게 말씀을 잘하세요. 그죠? 저분 원래 안 저랬거든요. 많이 늘었네, 코로나 이후로. 네, 많이 늦었어.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그 북코선트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뜸 안 들이고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을 담은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의 저자이신 이문정 검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많은 분들 재미지게 해드려야 되는데 고민스러운데요. 여하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앉아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검사님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은 부산에서 나고 자라셨고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고 그다음에 2001년 인천지검 검사인관 후에 한때 그 영포 라인, 고소영 라인으로 총망 받는 검사셨고 일명 도가니 검사로 스타 검사로 확 뜨셨죠. 예. 근데 무죄 구형 이후부터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또 내부 고발자로 내부에서 10년간 피투성이가 되도록 검찰 개혁을 외치고 계시고 있고요. 현재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소개가 맞나요? 네. 대구에 계시잖아요. 네, 오신 지 한 얼마나 되셨을까요? 5월달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동훈 검사 장관님이 오셔서 이누공 차관이 먼저 오셨구나 하고 나서 첫 인사가 서지영 검사가 지금 외부 출장 중이었는데 내일 아침까지 원청이었던 성남시청으로 복귀하라. 라고 이누공 차관이 오자마자 첫 인사가 서지영 검사가 원청 복귀였어요. 그래서 서지영 검사가 사표를 썼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훈 장관님이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 폭풍은 저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언제 그 정기 인사 때 날 줄 알았는데 한 10여 명 법무부에서 이제 외부로 좀 보내는 사람들 1차 한동훈 검사 장관님이 오시고 나서 1차 인사를 한 10여 명 솎아내는 작업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는 그 다음 임지가 대구로일 줄은 알았거든요. 대구에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조금 저 구박받으라는 분위기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대구일 것 같은데 대구가 윤석열 그때
구치청 팀장님이었을 때도 대구 구박받으라고 박근혜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였기 때문에 그게 많이 보여서 너무 노골적이어서 대구는 안 보낼 것 같기도 한데 대구가 유력하다고 했는데 대구가 발령이 나서 예상대로 왔으면 또 뭐 괜찮은 거잖아요. 희망대로 온 거였고 그리고 제가 있는 관사가 수성목 근처에 참 운이 좋게도 대구지검 부장관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비어 있어가지고요. 살다 이렇게 좋은 관사 처음인데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6월달에 이사 왔고요. 아, 네. 생각보다 괜찮으시네요, 그죠? 오셨을 때 대구에서 막 현수막 걸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네. 저가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소영인 게 제가 영남이 영이 아니에요. 영일군의 영이에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영일군 소망교회 그래가지고 외모도 고소영 신분도 고소영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여검사들 TO 처음 있었을 때가 이제 여검사 딱 한 자리 있을 때 평검사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법무심의관실 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성 검찰총장이랑 같이 근무했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 영일군이니까 경북은 경북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연고가 아예 없는 경주지청에서도 근무했었으니까 연고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여기 이 대구가 어떤 분위기냐면 저처럼 그 약간 진보 운동하시고 이 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 현실에 대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라 바꾸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분들은 저를 자신을 보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저기 와서 고생하겠구나 여기 적진에 던져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오신 분들도 저 측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다 알고 있고요. 속이 다 보여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환영하는 사람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현수막에 막 걸려 있는 걸 보고 뭉클했죠. 화분이나 꽃도 많이 왔고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어디든 사람이 있는 거고 함께 꿈꾸는 사람들은 어디든 있는 건데 여기 대구 경북은 그런 분들이 좀 더 자신을 빛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빛이 되어 주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 더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격려해 주신 분위기가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했어요. 서초동에 제가 대검에 그 감찰정책연구원 갔을 때 출근길을 맞으신 분은 저기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인데 국민검사 윤석열 나라를 지킨다 배너 한 장 밉상 검사 국민 밉상 팥찌 검사 이문정 이렇게 배너가 걸려 있었는데 여기는 이문정 검사 환영한다는 게 있었으니까요. 느낌이 달랐죠. 구박받으라고 했는데 환영받고 왔습니다. 덕분입니다. 그러면 대구로 보내신 거는 실패한 인사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저들의 계획을 갖다가 놀라운 계획을 바꿔주신 그렇죠. 신의 네. 한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검사님 이제 2월에 검사 적격 심사를 앞두고 계세요. 네, 소감 한마디 어떠신지? 아니 뭐 2016년 2월 달에 잘릴 뻔을 그때도 했었잖아요. 그쵸. 원래 제가 예. 2015년 11월 달에 법무부에 있는 제 내부자로부터 자르기로 했다는 통보를 그때 받고 제가 그때 정말 유산하고 나서 정신없을 때인데 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을 때 그때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했던 안태근 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적격심사위원회 부르면 제가 특별 대리인도 좀 서민했었고요. 다음에 어차피 그때 2판 4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특별 대리인 적격심사위원회 자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명 기어줄 때 변호인처럼 그건 재판이 아니라서 변호사 자격증 필요 없어요. 사회 명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부산 보수동에서 엄마는 검사 엄마라서 명망가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2판 4판인데 같이 가서 네가 우리 딸을 갖다 어떻게 하냐고 엄마 우리 한번 난장판 만들어 볼까 했더니 저희 엄마가 근데 몸빼바지 꼽나 그랬더니 그래 같이 가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갖다가 부르진 않고 안 잘랐는데 만약 저를 불렀으면 안태근 너 서지현 추행했지 나가 이렇게 제가 기피 신청하려고 제가 검사장들이 나쁜 짓 누구 했는지 웬만하면 아니까 딱 현장에서 보고 너 나가 하려고 깽판 부르겠다고 작정했는데 안 부르고 안 자르는 거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작년 5월에 자를 수 있는 심층 회부돼 있는 상태인 게 제가 내부 투쟁을 하면서 2016년 2월에 잘릴 뻔하다 안 잘리고 나서는 제가 7년 뒤에는 내 발로 나가려고 어차피 자를 거니까 어차피 자를 수 있을 만큼 제가 난동을 부르고 결심했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하고 전현직 검찰총장들 닥친 대로 고발했던 게 뭐 어차피 내 발로 나갈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변심하여 안에서 있어야지. 그래서
그 책도 내면 세상에 좀 알리고 다음에 특별 대리인도 막 선임은 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은 없어요. 근데 이 적격 심사 이 기간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제가 책에 담지 못했던 한명숙 모의기준 교사 의혹 사건의 책에는 조금만 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복잡한 서류들에서 실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서 특별 대리인단 구성을 위해서 한 10명 이상의 분들한테 자료를 보냈고 5명 이상한테 승낙을 받아서 특별 대리인단을 꾸리고 있고 각계각층으로부터 탄원서도 받겠다고 막 만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요. 하여튼 연락이 안 오면 세상에 알리는 기회를 또 삼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살짝 일하면서 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잘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이 일당백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줄에 언니들이 제일 적극적인. 네네. 이제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책 다 혹시 읽으신 분들 많으실까요? 네네, 읽고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자, 이 책이 이번에 내신 책인데요. 표지하고 제목하고 의견을 물으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거를 혹시 어디 SNS에 물으셨나요? 어디? 그렇죠. 저가 이 SNS에 올렸더니 뭐 기생추 교수라고 하시는 서민 교수님 등이 일부러 이렇게 비웃는 뭐 책 제목도 그쪽에서 공모하셨던 것 같고 그러긴 한데요. 이게 제 책을 대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제목을 출판사에서 제 원고에 있는 문장을 뽑아서 한 건데 저는 이름이 처음에 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한번 의견도 구해보고 싶었고 디자인이 원래 이 색깔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조금 함께 외로운 느낌이 있다. 이게 이 바탕 색깔에 저 혼자 있는데 외로운 느낌이 있다. 그래서 반딧불도 좀 넣고 함께 가는 느낌이 좀 들도록 어둠 속에서 빛이 나고 뭐 이런 느낌이 빛 속으로 걸어가는 이게 까만 그림자가 아니라 그 사이로 가잖아요. 그 빛으로 가는 느낌을 좀 들 수 있도록 의견을 취합해서 많이 고쳐진 건데 그렇게 역시 이렇게 중지를 모아 보니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덕분이죠. 제목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을 보면 1부하고 2부로 나뉘거든요. 1부는 그 검사 그 내부 게시판에 내부자로서 고발을 해서 글을 올렸던 것들을 모아서 1부를 만드셨고 2부는 여기서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향신문에 기고한 내용들을 모아서 2부를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들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한번 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명 검사님이 스타 검사가 되신 거는 그 도가니 검사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광주 인하학교 사건을 다룬 사건이었는데 그때 1심의 공판 검사셨고요. 그리고 민청학령 사건으로 1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던 박형규 목사님 재심 사건에 또 검사셨고요. 네, 근데 앞에 사건에는 우리 그 도가니 검사하셨을 때는 유죄를, 뒤에 사건에는 무죄를 구형하셨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은 유죄를 구형하고 죄가 없으면 무죄를 구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검찰 조직에서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책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책이 안 나오거나 지금까지 방송이 없는지 재미난 얘기도 한 개씩 들어야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그때 도가니 사건 광주지검에서 제가 공판을 했었을 때는 그때도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 얘기 나왔었는데 그래서 꽤 유명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그 도가니 사건으로 했을 때는 언론이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게 이 사건이 가장 유명한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더 이상 유명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책이 나왔을 때 저거 내가 했던 사건인데 책 도가니 안 읽었어요. 그때까지는 안 읽었고 제가 무슨 사건인지 아니까 마음이 아파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순차적으로 보게 됐었는데 그때 도가니 제일 처음에 영화가 나와서 그때부터 그 성폭력 사건으로 이미 기소하고 나면 웬만하면 기소했으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유죄를 유지해야 되고 중형을 받는 게 검찰의 속성이에요. 기소했으니까. 예외는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기소하는 사건들은 증거 못 내게 해요. 무죄밖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했다 그러면 예컨대 고소장 위조 여검사 사건 같은 경우도 봐주기 기소를 해요. 딱 선고위에 나오게 내지 심지어 증거를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기소해서 무죄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했구나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구나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있어요. 예컨대 제 초임 때 같은 경우에도 그때 신문에 왔었는데 대상그룹 이건희 삼성 사돈이었나 아니면 이건희 본인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종범들만 기소했다가 재판부에서 그 대상그룹 회장인가 아니면 이건 그러니까 공모하여 집어넣어버려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건인지 누군지 빼라고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범만 기소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무죄 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의를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소했다고 중형을 구형했다고 심지어 항소 상고해도 공소 유진 안 해서 말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속으시면 안 되는데 여하튼 제가 그 도가니 영화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그때 법무부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저 도가니 영화에 나와도 보니까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성폭력법이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들이 그때 파견 나가 있었으니까 저한테 네가 도가니 검사니까 야 직업이 정말 장로랑 전도사 맞아? 기억이 안 나지. 그게 언제적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광주지검에 급하게 전화해가지고 직업 물어보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장관님이나 민정수석 이런 분들 한마디 멘트 때문에 확 검색하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제일 황당했을 때가 서태지 이지아 이혼권 뒤집어졌을 때 제가 가족법을 담당했으니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 파견 검사가 서태지와 이지아의 국제 결혼 이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아니 그 미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별걸 다 시켰는데 무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살짝 여기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방송에 안 나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도가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그 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압력 그때 결국 기소했을 때는 압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소 유지해서 중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고요. 제가 그 안에서 야 그 봐주게 해줘 하지 마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열심히 하면 칭찬 듣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슬픈 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고요. 눈치껏 하지 마 하는 사건은 안 해요. 윗사람들이 그어놓은 금줄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윗사람들이 그어놓은 이 금줄을 넘어서는 것은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 건 못하는 게 그게 한계가 되는 거니까 그게 슬픈 건데 그러니까 박경균 목사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예전에 기소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 검사님들은 나갔지만 그 검사님들한테 배운 사람들 그렇게 그 사건의 그 유사 사건에 재심해서 유죄 맞다고 우겼던 사람들이 검찰한테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죄 구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결국 무죄 구형을 어영부영 결재를 받고 나서 과거사 반성 농구를 했을 때 제가 술자리 불려다니면서 그걸 치지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돼. 넌 검찰 선배들의 권력에 죽으러 놀았어. 이런 삿대질을 간부한테 들으면서 밤에 1시간 동안 싸웠다던데 술 취가지고 삿대질 한 것만 기억이 나고 제가 일부 권력의 죽음 맞잖아요 이러면서 도돌이 술 같이 둘 다 취해가지고 도돌이표로 싸웠다던데 뭐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관성의 법칙이 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기소하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다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권력 게이트 그러면 기소하면서도 예컨대 그 예전에 한명숙 그 사건 했었을 때 청선관인가 누구더라 그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받았었는데 한만호씨 비망록 외부에 알려진 거에 따르면 교도소에서도 그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는 특별 대접을 받고 검찰청에서도 특별 대접 받고 어쩔 수 없이면 떠밀리기 기소가 있고요. 떠밀리기 공소 유지가 있고 유죄 나더라도 최소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압력이 크거나 해야 될 거침없이 증거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잘 지켜보셔야 돼요. 검찰이 중형을 구형해서 12년 구형해서 와 세다. 그래도 증거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임 권사님이 검찰에 미운털 박힌 대표적 사건이 박형규 목사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한 사건인데 그때 제가 이야기 듣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 재판정에 들어가실 때. 그리고 원래 그 공판 검사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바꾸고. 근데 이문정 검사님이 그냥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무죄를 구형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긴급조치 구의반으로 재심을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재판정에 아버지 대신 가가지고 있었는데, 이 판사가 이게 뭐라고 무죄를 구형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판사가 저 검사님 구형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무죄 취지로 아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판사가 이제 무죄를 구형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검사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무죄를 구형하거나 이렇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바뀔 수 있을지, 검찰의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한 가지 현상이지만 전반적인 이런 좀 분위기들이 내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죄 구형, 백지 구형 때문에 안에서 난리가 났을 때 제가 보니까 이제 뒤에 좀 들리시나요? 예.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우리 검찰은 확고했지. 무죄가 검찰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선고가 나더라도 제가 지금 저랑 2012년에 싸웠던 공안 검사가 그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사형 사건 얘기 등등을 하면서 무죄 판결이 잘못했대요. 지금이라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증거는 없지만 빨갱이래요. 뭐 증거가 없는데 빨갱이를 도시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아주 확고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선배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니 검찰은 확고하게 우리 검찰이 기소했었으니까 그 기소했던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사 재심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늘 유죄 구형을 하고 유죄 구형을 했다가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DJ 그분은 이제 그런 빨갱이 논란의 피해자시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정부 눈치를 보면서 백지 구형 제도가 나왔대요. 백지 구형은 일반 사람들이 법정에서 언뜻 들어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지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달란 말이더라고 이해하지만 우린 속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말하는 검사의 내심이에요. 검찰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무죄 구형하는 걸 오해를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DJ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권 방향이 그러니까 눈치 보기로 법정에서 면피성 백지 구형을 했는데 그것이 유죄 구형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죄 판결이 나면 그 무죄 판결이 나면 항소해요. 유죄인데 왜 무죄 판결 썼냐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DJ 때 판결을 그 사건들 기사를 검색해 보면 DJ 때도 간접 사건 중에 정말 명확한 건 무죄 구형한例가 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니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2012년 그때 9월 달에 그 무죄 구형 박형규 목사님 무죄 구형 때문에 싸움 났을 때는 어영부영 결재가 났잖아요. 12월 18일 날 대선 전날 공안부랑 싸웠을 때 제가 이의제기권을 행사했을 때 부장님이 그랬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 문서를 쓰래요. 이의제기권. 알았죠. 문재인 후보가 되면 무죄 구형 결재가 날 거고 박근혜 후보가 되면 나는 죽을 거야. 당연히 아닌 거죠. 우린 결론은 뻔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임검사 빠져 이정렬 검사 네가 들어가 이렇게 사태가 되어버린 거였으니까 정권 분위기가 그런 거였고요. 예컨대 아까 말했던 조용수 민족일보 사형 이런 것들이 그 판결이 옳고 무죄가 틀렸다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백지 구형이 맞다라고 주장했던 검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검 공안부 검사로서 무죄 구형하라고 하는 대검 매뉴얼을 작성하고 기자들한테 당신이 2012년도 이문정 검사랑 뭐 그랬다던데 맞냐고 했을 때 시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말했던 게 그 저한테 무죄 구형하면서 지금이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이 틀렸고 그 법원한테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고 했던 그 검사가 무죄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 기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찰 정부잖아요. 검찰의 기존 그런 것들이 자유롭지는 않아서 그렇다면 기소했다. 예전에 우겼던 그 기조가 다시 관성의 법칙이 강화되는 거예요. 눈치껏 그 관성의 법칙이 조심했다, 움츠러들었다 하는 것은 정권의 기조고요. 그런 것은 결국 국민이 그러니까 결국은 참 국민이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정권이 있는 거죠. 네, 참 한숨 나오는 말씀만 들으면 좀 한숨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근데 그 내부에 있으시면서 사실 제가 그런 직장에 있으라 그러면 전 못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상사가 그렇게 괴롭히고 대놓고 뭐라 그러고 그다음에 임은정 검사님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막 이래 조력자 색출하고 임사에 반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직장 생활이 제 직장 생활이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검사직을 내던지지 않으시고 내부 고발 검사로 10년 세월 동안 그래도 검사님이 그 안에서 변화시켜 놓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일단은 검사 게시판이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네. 그리고 언론 인터뷰나 기고가 원래는 승인제였잖아요. 네. 근데 신고제로 바뀐 것. 그 다음에 과거사 재심 사건의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계속 디딤돌 판례를 만드시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으셨는데 그 취소 소송을 하셔가지고 승소하셨고 그다음에 검사 블랙리스트 소송도 하셨어요. 근데 일부 승소 받으셨죠. 예, 그다음에 검사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징계하고 수사해달라고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또 두드리셨고 이렇게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나가시는데 이게 정말 안 쉬울 것 같거든요. 아까도 그 산책하시면서 성박숲에서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막 껴안으면서 우셨다면서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렇게 막 우셨대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겨우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신다고 생각하세요? 뭐 신앙과 가족의 지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람을 무죄 구형 때문에 그 징계 취소서 드러나는 것들은 그런 거지만 아주 소소하게는 저는 검찰 안에서는 나름의 대나무 숲이 역할을 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저는 말해주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어느 청에서는 그 다른 청 검사가 저한테 밤에 퇴근하면서 저한테 예약 쪽지를 보내요. 우리 차장님이 차장 집무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검사장한테 느그청 좀 간부들한테 관리 사무실에서 왜 담배를 피우고 난리냐 이런 걸 전화를 하니까 제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소소하게 민원으로 해서 뭐 연말 청 장기 자랑을 무산시킨다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아주 소소하게 있고 드러나진 않지만 제가 조용히 이렇게 그 고소장 위조 여검사 사건처럼 조용히 해서 사표를 받잖아요. 사표를 받거나 징계를 조용히 시킨 사례도 솔직히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면 제가 아는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부탁이 와서 제가 중재를 하고 나름 저쪽에 인사딴청으로 가라고 하는 연락을 제가 수사관 실무관의 분쟁 뭐 이럴 때 제가 솔직히 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하게 되면 소소하게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여기서 그래도 어떤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 검찰에서는 말할 때가 있는 언덕 하나는 제가 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예컨대 안미영 검사가 강원랜드 사건으로 그 내부 고발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안미영 검사한테 그 춘천지검에서 그 안미영 검사가 결심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막 안미영 검사 설득하다가 밤에 관사까지 찾아왔다고 하던데 설득하다가 마지막에 부탁한 게 그거였대요. 임은정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임은정한테 연락하면 커진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없지는 않아서 그게 조그만 변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람이 있고 일단 말씀하셨던 거 징계 취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조그만 돌부리 하나에 걸려도 피가 나면 아픈데 그런 거 보면 조그만 보람이 한 걸음 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 징계 취소 소송도 1심 승소, 2심 승소 나아가는 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숨을 쉬기는 버거운데 문득 보면 죽으라는 법이 없어서 정말 목이 탈 때 바카스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매실나무가 막 열려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덕분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장기 기획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너무 길게 보면 지치니까 단기 계획, 중기 계획을 세우는 게 그러면 요거 할 때까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 견딜 수 있어. 그러면 한숨 돌리고 다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으니까 견디죠. 그러니까
말씀 나눌수록 더 멋져 보이죠. 너무 매력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에 보면 임윤정 검사님한테 나가는 게 안 낫냐, 개업을 하라, 내가 사건 밀어주겠다 이랬는데도 이제 거기에서 난 못 나가. 나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내가 왜 나가? 당신이 나가. 막 이런 자존감도 되게 높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늘 이제 강조하시는 게 검사다움이거든요. 그래, 그 검사다움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말씀도 다 못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그런 걸 많이 물었는데 나가면 되지 않냐 이런 말 많잖아요. 정말 그럼 만약 제가 조그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면 다른 회사 다니면 되니까 내가 안에서 이 개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마음고생이 너무 외롭고 힘들 때 많은데 억울하고 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딴 분들한테 예를 들지만 김홍령 검사가 2년 만에 자살했잖아요. 자살을 왜 했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 법조계에 우리 검찰 안에서 제가 안에서 겨우 쫓아냈던 사람들이 변호사하고 있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정관에서 법원도 가거든요. 이 법조계 시장은 자체는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는 이상에 제가 법조 일을 하는 이상에 그리고 법조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분쟁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법률 분쟁인데 검찰이 이 지경이면 법조계가 이 지경인 거고요. 저는 나간다고 해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견디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똑똑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지? 또 검찰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 이제 MZ 세대, MZ 세대라 그러면 꼰대라 그런다 그러대요. 그래서 MZ 세대라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이 이 사회를 좀 변화시키고 있는 것들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체로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또 그다음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조직에 동화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자유롭고 또 민주적인 측면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검찰 내에도 이 MZ 세대가 있는지 검사들도 그리고 이런 친구들에서 좀 검찰도 좀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검사다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거와 같이 또 말씀드리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책 계속 나오는 검사 선서잖아요. 검사 선서문은 2004년도에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저는 2001년도에 인간했기 때문에 그거를 선서하곤 하고 있지 않지만 2004년도부터는 선서하고 난 그 명예를 걸고 맹세하잖아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낸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기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다짐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짐대로 하는 게 검사다움인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걸 그런 건 슈퍼맨이고 성인 군자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일이 지치고 힘들고 싶고 아니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사건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서 인간의 나약함과 흔들림, 주저함 솔직히 이게 슬럼프가 다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지. 근데 MZ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제가 2001년도에 인간했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X세대예요. 74년생이니까 X세대라고 난리 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X세대였고 저 같은 경우도 시험을 좀 일찍 붙은 편이라서 제가 대학교 때는 응원 서클을 했기 때문에 저 운동권인 줄 아는데 운동한 사람들을 응원한 응원 서클이었거든요.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1년도에 인간하고 나서 술을 하도 폭탄주를 주니까 폭탄주를 안 먹으려면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술을 먹을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춤추고 템포를 흔들면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저는 대학교 때 응원 서클이었으니까 춤이 쉬우면 텔레비 보면 춤을 따라할 수는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막 춤추면서 하고 있는데 언뜻 보니까 부장님께서 침통한 얼굴을 짓고 계세요. 옆에 뭐라 하는데 했더니 저 세대 차이가 나서 저 노래가 무슨 노래야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분위기가 싸해지는 부장님 따라가니까 부장님께서 하다면 잠깐 침통하겠더니 이제부터 옵션을 건다. 이제부터 배우 노래만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배우가 누구야? 나는 배우를 모르는데 큰일 났다 싶어서 한참 배우 노래를 한 개도 모르니까 그러면 배우 노래를 모르겠고 저 부장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노래가 김수미의 애모 정도는 저 영감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그때 하면서 불렀는데 배우 노래 안 불렀다고 꿀밤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뭐 또 제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부장님 뭐라 하면 어머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치고 그래서 선배들이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선배님들 눈에서는 제가 X세대가 지금 MZ세대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세대 차는 분명히 없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MZ세대라 같이 근무는 많이 못 해봤고요.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 대검에서는 어느 정도 고년차 검사들이 오는 거였고 그러긴 한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그냥 MZ세대는 아니에요. 우리 사실 나 변호사 시험을 붙어서 검사로 인간회까지 정도까지 되려면 엄청나게 훈련돼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쁨을 받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도 연수원 폐지되기 전에 사법연수원만 하더라도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뭐라더라 그 연수원 사법연수원 교수님을 갖다가 그 의전 총무까지 있대요. 교수님 의자를 쫙 빼주고 쫙 의전 총무까지 있을 만큼 그런 것에 어떻게 하면 저분의 입과 혀처럼 의중을 읽어서 잘할까에 대해서 훈련되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길들여진 것에 정말 숙련된 사람들이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다른 MZ세대와 분명히 다른데 여성 검사들 저 같은 경우는 30기가 인관했을 때 저희 여검사들이 21명 인관했고 저희 30기로 인하여 전국의 여검사가 50명씩 갈렸어요. 뒤집어졌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막 했었는데 여자들이 많이 오면서 문화가 바뀐 게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면서 조직 문화가 군대식 문화가 나아지는 건 분명히 있는데 다른 MZ세대와 달리 검사를 인간할 정도면 조금 더디게 오고 있다. 그러나 봄은 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세대 교체에 영향이 좀 있으면 좋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 2020년도 9월에 대검 감찰 정책 연구관으로 발령이 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위에서는 이미 연구관이니까 수사하지 말고 연구만 하라고 또 주문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덕분에 일을 많이 안 줘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더 집중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책에서. 근데 그때 알게 된 사실들이 책에도 일부는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사실 검찰 조직에서는 절대 들추고 싶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이거 검찰과 재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검찰이 이런 것까지 했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면 아시는 게 검찰 수사밖에 없어서 수사를 통한 정치를 하실 걸로 보여지고 검찰의 자기 라인이 워낙 거칠게 수사, 본인도 거칠게 수사하셨고 자기 라인 자체가 거칠어서 성과를 내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익숙하신 분들이 중용이 되면 그렇게 수사를 가는 거거든요. 속도를 붙여서. 그러니까 그게 예상이 돼서 그런 문제의 사건으로 치닫기 전에 먼저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우리 검찰 요따위로 해요 수사를 먼저 알려야지만 그리고 특정 수사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예컨대 때 정말 대장동 수사라든지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자, 이 말하면 너 물타기 하지. 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 가을부터 윤석열 총장님이 대통령이 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책을 써야지 쓰겠다는 마음을 칼럼을 쓰고 나서부터 계속했다가 정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틈틈이 했었고 근데 선거 전에 만약 제가 원고를 두고 출판사를 가면 공직선거에 뭐 관여하려고 했다 뭐 이딴 소리가 또 나올까봐 선거 전에는 원고 다 쓰고 못 가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출판사를 간 거예요. 출판사를 갔는데도 처음에는 저는 출판 금지 가처분, 판매 금지 가처분 등등등을 다 계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 떨어가지고 실명도 많이 빼고 수위를 엄청 낮췄어요. 낮췄는데 한 7세 정도 들어오고 나서 제가 우리 안에 저는 뭐 난리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해서 제가 선배한테 물어봤지 왜 이렇게 조용하죠 선배? 이랬더니 내가 네 책 읽어봤는데 생각보다 수위가 낮더라. 너 왜 이렇게 몸을 사렸니?
다음번에 세게 나면 내가 언젠가 변호사 하면 너 변호사 해줄게. 아니 나 뭐 기소대로 가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좀 열이 받던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생각보다 저는 너무 놀랐는데 쫄았는데 위에가 산부 애들은 제가 그 전부터 살짝 뭐 뉴스타파에 인터뷰하고 좀 한 게 있으니까 거기보다 계속 저 같은 게 좀 안전해야 되니까 계단 밟기처럼 조금씩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충격이 덜한 거예요. 조금씩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오해를 하시고 계시길래 그래서 8세부터는 실명 전환을 추진해가지고 쇠별로 조금 다른데요. 여기 한 뭐 8세에는 이건 편집해야 돼. 들어가고 9세에는 이제 어미준이 실명 전환 들어갔고 막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뒤에 조금 한 11세 정도 나가면 얼추 실명 전환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는데 이미 사신 분들은 사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한참 뒤에 보면 이제 언젠가 문득 보니까 몽땅 실명이더라 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름의 실록이고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 로스쿨 예비 법조인들은 다시 같이 근무해야 될 법조 선배들이면 이 인간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아야지만 저 인간들의 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라고 제가 로스쿨생들을 위해서 실명 전환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그게 뭐 다 자신 있지만 저를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면 법정에서 지금 현재 검사장이 누구의 목소리를 까겠다 뭐 이런 막 계획은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제가 너무 위험하니까 적격심사 아직 통과 안 했어요. 너무하시다. 책에 나온 거에다가 뭐 뉴스타파의 마지막 결제라든지 사라진 교통사고라든지 저는 안 봤는데 허재현 TV에 뭐 그것도 제가 자료 준 거 아니에요. 전 절대 자료 주지 않아요. 저 그러라고 자료를 언론에 언젠가 알리려고 제가 일부러 공익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였고 세상에 좀 알리기 위해서 공익신고하게 되면 공무상 기밀 누설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는 게 있거든요. 하면서 일부러 변호사들을 조금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들 엄청 선을 많이 했고 일부러 상담을 엄청 하면서 자료를 공유했어요. 어느 변호사한테 나갔는지 모르라고. 이게 공익신고를 그래서 이거 사건 할 때부터 2020년 9월달에 한명수 사건 재배당 받을 때부터 이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뺏어갈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용서하지 않아요. 뻔해요. 이 검찰의 특수수사의 치부를 세상에 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뺏어갈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기록을 갖다가 이제 전화하고 뭐 이런 것들 수사 보고서를 내진 다른 데서 대출받은 그 교통사고 기록 같은 걸 대출받은 걸 갖다가 몽땅 공익신고할 때 쓰려고 다 스캔했어요. 나 이거는 공익신고할 거야. 그 스캔을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준비하고 기록 사본 빼돌리고 그 변호사 주고 이건 2020년 9월 사건을 받을 때부터 이것은 사건을 빼앗을 것이고 나는 기소를 못할 것이고 나는 이걸 공익신고할 것이다. 세상에 알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도 역시 저한테는 골고다로 이미 이 사건을 받는 순간 나는 골고다에서 죽겠구나. 난 골고다로 나의 앞에 펼쳐진 길은 골고다를 향하는 외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알릴 수 있었고 저도 우리 검찰이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살짝 좀 무리하게 사실대로 말해 하면서 원하는 말을 상대방이 상대방이 저는 솔직히 뭐 돈을 안 줬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하면 돈을 줬다는 말을 이 검사님 원하신 것도 알잖아요. 그래서 한 3천 줬습니다. 그것밖에 안 줬어. 5천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검사님께 사실을 말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줄다리기 해서 근데 그 사람의 입을 열기까지 예전에는 고문을 했던 게 2002년도에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때 2001년도에 제 초임 때 어떤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후배들 초임 검사들 앉혀놓고 고문을 하면 거짓말을 할 것 같냐? 자기에게 불리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다. 저는 고문만 하면 사람 죽였다고도 없던 일도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한 사람 원하는 진술을 한다는 얘기를 진실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생각을 수사를 편하게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고문이 있었지만 그 뒤에 있는 게 정서적 고문이죠. 가족을 갖다가 몰살시키면 되잖아요. 계속 불러조지면서 또 구속시킬 듯이 영장 기각 때 재청구 다른 걸로 또 청구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구속될 때까지 난 이 거무지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겠구나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조효는 그 거미줄을 알거든요. 그 공포가 정말 무서우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서적 학대로 무너뜨려서
그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는 걸 진실을 자신한테 불리한 진실을 얘기하게 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조금 편하게 수사하시는 분들의 그러면 그게 사람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골고다의 언덕길에서 넘어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신뢰받는 검찰을 꿈꾼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검찰 불신의 아주 대표적 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명숙 모해의정 교사 사건인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일부러 기소장을 부실하게 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죄 아까 나오게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총장 직선제 선거 직선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은 또 검찰총장을 국민들의 투표로 뽑자라는 이런 좀 바람들도 희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검찰의 뭐 중립성 적어도 저는 어떤 정부가 될 때 확실히 편이라도 들어줬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검찰의 중립성이라도 좀 이런 검찰총장 직선제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뭐 이게 교육감 석고만 하더라도 정당이 없다지만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제, 그러니까 이렇게 검찰이 정치권에 내지 인사권자에 할 거면 차라리 민주적 정당성이라도 있으면 명분이라도 있지 않나 싶어서 안 되면 전 그러면 직선제 도입하든가라는 말을 뭐 정치권에서 뭐 인사의 독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검찰한테 더 폭주할 수 있도록 제동잔치가 아예 없도록 솔직히 폭주할 때 분명히 있는데 검찰의 조직 이론으로 움직이는 게 분명히 온 국민들이 눈으로 한 수십 년간 보아왔잖아요. 근데 없는 것처럼 검찰을 아예 독립시켜주자 행정부의 그것이 아니라 검찰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갖다 없애버리는 그런 위험한 발언도 거침없이 하던데요. 그럴 거면 뭐 정치적 명분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의 지금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그 직선제가 오더라도 정당에 살짝에 보는 보수, 진보 이게 있을 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걸로 좀 이게 또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직선제도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검찰이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놔야 된다. 지금 현재 검찰은 이 우리 검찰권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라서 검찰권을 갖다가 위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고 체계를 반드시 묻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직선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정치권 줄대기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교육감도 뭐 그러니까 조금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시간이요. 벌써 세상에 1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시겠죠? 말씀 진짜 재밌게 아까 걱정하셨거든요.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유머가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검사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딱딱하고 좀 폭압적이고 막 그런데 안 그러시죠? 옆집 언니 같아요. 되게 공부 잘하고 좀 똑똑하고 수다스러운 그런 옆집 언니 같아요. 그래서 되게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그 저희 문답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꽃다발에 후리지아를 좀 많이 섞어달라고 했었거든요. 후리지아 꽃말이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검사님의 앞날을 응원하고 또 같이 할 거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검사님 아직 안 마쳤어요. 네. 네. 저희가 아까 식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검사님,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몇 가지를 뽑아서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검사님께서 그냥 가져가서 보시는 걸로. 네. 부산 진주 성주에서 오신 부민기? 박민기님. 세 군데에서요? 그렇구나. 네네. 가벼운 질문 주셨어요. 부산이
본가인데 맛집이나 본가 가시면 들르시는 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좋아했던 데가 저기 그 우리 부산에는 쪼르동이라고 쫄면 면발에 우동 하는 그 되게 좋아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게 망했는지 아니 어디 남포동?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 남성여고 나왔는데 남성여고 옆에 우리 배구의 명가 여자 배구의 명가 남성여고 거기 옆에 있었다가 그게 보수세무서 근처로 옮겼는데 재작년에 보니까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맛은 아닌데 영도의 백설대학의 쪼르동이라든지 좀 있는데 여하튼 제가 좋아하는 유명부식은 닫아가지고 네, 좀 방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그 영천에서 오셨어요. 최인숙님께서 네, 이문정 검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무거운 질문도요? 네, 하나 뽑아볼까요? 네. 네, 대구 칠곡에서 오신 김정혜님, 이문정 검사님 사랑합니다. 검사님 책을 읽으면서 쪽수를 넘길 수 없었어요. 쉽게 쪽수를 넘길 수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이토록 양심이 바른 정의로운 검사님이 계셨단 말인가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굳건히 계셔서 질문. 그 많은 고전들을 읽고 언제 어떻게 소화하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녹여내시는지 엄청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책에 고전의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소. 네,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그 앞부분에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막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이게 내가 부끄러운 것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한 순간을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다른 원래 저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검사들이 자기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정말 경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제가 저를 너무 멋있게 보는 분들한테 많은 것 같아서 좀 한다면 제가 칼럼 쓸 때도 살짝 고백한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직업에 있을 때 직업까지 특정하게 되면 그 시킨 황당한 검사장의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자기가 렉서스를 몰고 있는데 벤츠가 자기 주차하는 장소에 대는 걸 보고 열이 받아서 벤츠를 막 부시고 렉서스를 다시 몰고 딴 데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야, 네 차 벤츠를 부시는 놈이 있다 해가지고 그 벤츠 주인이 뛰어내려왔더니 그 술 음주 무면허 상태의 사람이 렉서스에서 내리는 걸 보고 신고를 했는데 음주운전 술 냄새가 나니까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이 사건이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간부가 압력을 누구의 아들인 사건이었어요. 그랬더니 간부가 저기 주차할 곳을 찾아서 도로를 운전하는 거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래요. 이런 황당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서 예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와서 주차장에서 음주 무면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나오는데 바로 걸려가지고 5m 운전한 사람이 면허 취소에 너무 조금 억울해서 5m밖에 안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갔더니 5m만 운전해도 운전 당연히 맞잖아요. 그 판결을 들고 왔더니 이건 맞지. 주차장에서 나오면 음주 무면허 고의지만 들어가는 건 음주 무면허 고의가 아니래요. 뭐? 이러면서 제가 그걸로 6개월 동안 수사지를 돌렸어요. 경찰에서 수사지가 올라온 거였는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 검사장과의 그래서 원래는 들이박아야 되지만 들이박을 용기가 없어서 미루기 작전이잖아요. 이 검사장이 뜰 때까지 수사지휘로 돌린다. 저는 검사장과 나의 관계에서 나는 지금 견디고 있다. 검사장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거 찍힐 위험을 감수하고 저는 저와 검사장 관계만 딱 보고 있으면서 나는 잘 버티고 있어라고 괜찮은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저는 황당한 검사인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걸 가지고 6개월 동안 경찰의 수사지를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나중에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검사장한테 바로 들이박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감수하고 구속하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경찰의 수사 인력을 갖다 지휘권을 남용하여 6개월 동안 돌렸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너무 창피해지고 그리고 나서 저는 수사 지휘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휘권을 오남용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검사들이 또 그렇지만 자기 열심히 하는 것만 기억하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말은 조금 했지만 다 말한 것도 아니라 저는 열심히 싸웠던 그 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 저를 뭐 그렇게 보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네. 자, 성주 주민이세요. 이홍성님께서 질문 3가지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드릴게요. 검사들의 직급이 왜 다른 곳이 들보다 한 직급 높게 출발했는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으신지 이렇게 해주셨어요. 직급이 높다는 게 지금은 사시가 아니라 그 변호사 시험으로 하고 나서 4급으로 된다고 하던데 사시 때는 3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연수원 때 사법연수원 사시 합격하고 연수원 딱 들어와서 1년 차가 5급, 2년 차가 4급 공무원으로서 월급을 받았고 인간하면 3급으로 대우를 쳐서 영감님이라는 게 그 당 하관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장관 이렇게 되면 그 대감님이라 불러요, 사석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0대 검사 인간했을 때 그 머리가 허연 경찰서 수사과장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감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게 3급 대우, 4급 대우, 5급 대우라는 근거가 뭐냐면 그래서 저도 근거가 뭔지 그때는 예전에 몰랐다가 법제처랑 검사들이 외부회의, 법무부 검사들이 외부회의 갔을 때 법무부 검사들이 과장급이냐 국장급이냐 이걸로 싸움이 나가지고 근거를 찾아보니까 근거 별거 없고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검사들이 그냥 평검사 들을 경우에는 3급 공무원의 여비 같은 걸 주는 거고요. 어차피 보수 체계가 달라요. 공안 직렬. 그래서 여비 규정이 다른 것에 불과한데 저는 검사들이 좀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근데 여비 규정에 불과해가지고 그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건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권위와라든지 그게 자부심이지. 예전에 사시가 몇 명 안 뽑았을 때 얘기지. 지금 지금 변호사 시험도 많이 뽑고 행시보다 더 쉽다면 쉽다는 말도 있는 판국에 굳이 고집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근데 호봉이랑 거 달라요. 그냥 검사, 부부장, 대검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이런 체제라서 큰 차이는 솔직히 없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성주 주민이신 장호진님의 질문입니다. 언론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검사님들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은 진급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네, 우리가 봤을 때 특수통, 공안검사 이런 분들이 지금 별처럼 빛나고 계시는데 마무리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해체가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소청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혹시 향후 기소청장으로서의 포부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에 진흙탕 속에서 연꽃처럼 앞으로 계속 시민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건 아니고요. 이게 검찰에서 윤석열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항명 사태 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멋있게 했었어요. 저는 예컨대 검찰총장 후보가 4명 되었을 때 윤석열 후보 해서 위험하다. 나머지 3명 미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검찰 개혁할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4명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나마 이런저런 좀 빛나는 순간조차도 없는 나머지에 비해서는 빛나는 순간이 있고 그 빛나는 순간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켜줄 보자만 괜찮으면 위험하지만 그래도 빛나는 순간이 없는 사람보다 낫겠다는 마음으로 그나마 저는 윤석열은 낫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역시 위험한 건 위험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오래 두고 보셔야지 그 순간 빛나는 순간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어떤 검사들 있어요. 정말 괜찮은 검사들을 보면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거지만 정말 들이박았던 검사도 있고요. 근데 들이박았을 때 조용히 사라지는 대부분의 조용히 사라져요. 그런 검사들은 이제 형사부를 전전하게 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요. 일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아는 검사들 중에 저도 같이 해서 친문 검사로 묶이는 검사들이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했던 사건 혐의 없음으로 덮었던 거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을 잘못 선 거 아닌가 싶은 훌륭하지 않은 분들도 섞여 있어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도 빛나는 그 순간으로 나머지 사건 이상하게 했던 부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보셔야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순간만 보시면 그 순간이 아름다운 사람들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을 빛나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양심인지 욱하는 마음이었는지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래 두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권력은 기본적으로 자꾸 부패하게 되고 그런 부분 속성이니까 정말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소청, 저는 아까부터 기소청, 수사청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검찰이 해체돼서 경찰로 흡수된다면 저는 경찰로 갈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 일을 사랑하는 거지 검찰이라는 이름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 일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는 거니까. 계속 이렇게 멋지시면 곤란해요. 네, 고령군에서 오신 정석원님께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청산되지 못할 친일의 잔재가 만들어 놓은 권력은 아닌가요? 질문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권력은 이게 검찰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수사권이라는 게 예전에 군대가 무력이 무서웠던 것처럼 수사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수사를 안 해서 무혐의를 하면 선한 사람인지 오해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조작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사람 이게 범죄자야 아니야라고 선언하는 힘,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검찰의 수사권이고 기소권이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막강한 권력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딴 분들 보면 예전에 군사 동체 때 군사 정부가 군대가 힘이 있었고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전두환의 동생이 경찰 출신이라서 경찰이 힘이 있었어요. 1987 경찰이 더 힘세잖아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박철원, 황태자가 검사 출신이에요. 그때부터 검찰이 이제 나라가 발전하니까 법으로 하니까 법으로 장난칠 수 있는 검찰이 무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정권이든 검찰과 연합하여 검찰의 자치권 내지 인사권을 주고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적을 죽이고 내 편을 하는 호위 무사로서 어느 정도의 장근을 주면서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면 전 윤석열 정부는 검찰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나 검사들이 검찰 안에서 어떻게 수사했으며 어떻게 법을 집행했을까, 검찰청 밀실 안에서 했던 게 지금 대명천지에 드러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언행이라든지 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을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로 인하여 검사들의 수준, 적법 절차 이런 부분 관련돼서 사람들이 고민하면 검찰의 민낯이 드러날 테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순간 검찰이 일몰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몰을 지금 우리는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몰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주권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막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가 불안하잖아요. 네. 두 가지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의성군에서 오신 김우정님이 사실 굉장히 두려운 자리에서 국민 하나 보고 정의롭게 나아가시는 걸 보면 너무 고맙다고 여겨봅니다. 그 용기 있는 그 마음의 원천은 뭘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생각했다보다는 제가 늘 말하지만 법무부에 있을 때까지 정말 부끄러웠어요. 일어나야 돼 근데 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후회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것이 결국 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책에도 썼지만 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사건 때문에 제가 싸우다가 제 후배 검사가 결국 안현태라고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관련돼서 하는 걸 보면서 좀 정말 택시 타고 제가 국립묘지 안장 심의위원회 가서 몰래 가서 번거로 잠그고 그 국립묘지 안장 반대한다면 사표 쓸까도 생각하다가 내 일 아니야 이러면서 했는데, 그것이 안현태 사건이 결국 뒤집어져서 막 난리 났는 걸 보면서 우리 후배가 감사원 전화를 받고 또 우겨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걸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역사에 내가 검사로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부끄러움이 계속 쌓여 있었고, 계속 침묵했던 거, 말 못했던 거, 그게 계속 있으니까 이제 못 참겠다라고 물이 끓어오르는데 99도까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방 끓어오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10년을 참았으니까 좀 그렇게 잘난 검사는 아니고요. 10년을 참다가 못 참겠다 하고서 일어났을 때 이미 일어나서 나가버린 상황이면 저도 정말 잔도를 끊어버린 상태니까 돌아온다고 봐주겠어요? 가야지. 그래서 막 가는 거죠. 이게 오르니까 저 자신 있는 것만 일어나거든요. 애매한 건 절대 일어나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확실하다. 내가 결국 이긴다.
자신 있는 것만 그런 점에서 너무 안전하게 싸우는 것 같아서 좀 그 기소되신 분들한테 미안한데 좀 안전하게 싸워가지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그렇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정은규님, 검사님 무엇보다 검사님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데 괜찮으신 건지요?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도 적격 심사 관련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원로급한테 제 책을 보내면서 검찰을 규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 책에 썼던 그 중에 오늘 써서 이제 발송할 그 말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지만 태풍의 눈 속에 있는 듯 고요하고 담담하게 불어올 거치는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바람은 지나갈 거고요. 저는 견딜 거니까요. 네. 난리 났어. 다 우세요. 저기 어떡해. 네. 그리고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 질문이 있으셨잖아요. 그것도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역사의 길이에서. 그러니까 네. 그때 제가 책에도 썼고 방송에도 나갔지만 김웅 현 국회의원이 그때 태블릿이 터지기 전에 인생이 그렇게 될지 모르고 저한테 역사의 발전을 믿냐고 막 잔소리를 했을 때 전 친일파 이야기를 했어요. 친일파들이 36년 만에 대한민국이 독립할 줄 알았냐고. 나는 역사의 발전을 믿는다고. 이육사 시인을 존경한다고. 선고의 뒤까지 기다리기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36년보다 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고의 뒤를 기다리며 이 가난한 노래의 씨를 이 광야에 뿌리겠다. 그런 마음을 흉내내면 천국까지는 아니어도 한 60년 정도면 세상이 안 변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천벌이 오는 걸 좀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기도했을 때 희망이 안 보였을 때 무죄 구형하고 나서 했을 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만약 달리 희망이 없다면 제가 그 희망이 되길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희망이고요. 이런 희망들이 모이면 하는 빛이 될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믿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혹시 더 하실 말씀? 네. 질문. 저는 오늘 금산이 일에 뵙고 오늘 꽃과 맛과 망설였던 내가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를 너무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임은정 금사님 뵈면서 난 왜 임은정 금사님처럼 되지 못할까? 다음 생에는 금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내 친구 딸내미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 보고 고민하지 마라. 법대 가서 로스쿨 가서 임용 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임은정 금사님이 어떻게 저래 똑똑할까 하는데 내가 볼 때 파트너를 잘 만난 것 같거든요. 이 공식의 이렇게 법적인 부부처럼. 그래서 남편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또박또박 본문 읽듯이 그렇게 너 사랑해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보여주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저희 신랑은 저한테 달팽이 집과 같은 사람이라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 힘들잖아요. 안 힘든 게 아니니까 사무실에 나갔다가 이제 너덜너덜해 오면 밤에 우리 신랑이 안아주고 해주면 저기 상처 마데카솔 새살이 솔솔 마데카솔이 해주면 그 상처 봉합되고 숨을 못 쉴 것 같으면 산소호흡기도 주니까 저는 매일 달팽이 집에서 쉬고요. 그리고 기운을 찾아서 다시 회사로 나아가니까요. 정말 사랑꾼이셨어. 자, 그러면 그 힐링을 늘 받는 그분께 공개적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기 서 계시네요. 근데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는 사랑 표현을 원래 좀 많이 해서요. 사랑한단 말을 저한테는 우리 어머니랑 매일 통하면서 사랑해 하는데 우리 신랑한테도 늘 하는 말이라서요. 사랑해. 부러워. 네. 달팽이 집 보고 싶대요. 어떡해요? 한번 나오실 수 있을까요?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잠깐만 나와주세요. 다들 보고 싶어 하세요.
뒤에 계세요. 다쳐요. 그냥 안 네. 나오시더라도 눈이 부시면 우리 신랑의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와, 이건 뭔가요? 네, 먹을 건 없나요?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고요. 이 마무리가 끝나면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사인회도 하시는데 너무 오래 또 계실 수는 없어서 네, 그리고 이제 사인은 조금 이따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의 구절에 빨강머리에는 한 구절이래요. 걷다 보니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이 북콘서트가 검사님의 길 앞에 놓인 길 모퉁이이고 저희가 그 모퉁이를 돌아서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검사님은 네,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또 저희는 저희 삶 속에서 검찰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동지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북콘서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불편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질서 잘 지켜주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좋은 날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